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호남 지역 경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승부는 호남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아 그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의 토론회 말실수를 두고 경쟁 후보와 여권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경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금 정리해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53.71%를 기록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가 32.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표차가 한 11만 3천여 표 정도 되는데 오늘과 내일 호남 경선에서만 20만 표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말 호남 경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오늘 6시 그리고 내일 6시가 아주 관심 가는 시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 선거인단이 2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75만 선거인이 투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20만이 더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이제 투표를 하는 시기이에요. 네. 그래서 관심이 있고 게다가 지금 1, 2위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반전될 거냐 아니냐가 사실은 경쟁을 보는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호남 지역이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의 텃밭이라고 오래 활동했던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이라 더욱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금 어떤 기류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까? 제가 되게 여러 사람에게 여쭤봤는데 정말 모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쪽이 그래도 우세한 것 같다. 또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낙연 후보가 좀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오늘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접전이 예상되는 건데 네. 민주당 얘기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호남 경선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호남이 사실 이제 민주당의 경선에서는 가장 승부처가 될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네. 역대급 대선에서도 다 호남이 민주당의 그 후보를 거의 결정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만큼 이제 호남의 상징성은 굉장히 크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 1, 2위 간의 그 후보 차이의 지지율 격차를 보면 이제 사실은 거의 대세가 좀 기울었다라는 평가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제 대세를 바꾸기에는 또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민주당의 이제 내일 그 투표 결과를 직접 봐야 저희도 좀 더 가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율 예상보다 저조합니다. 이 전남 및 전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최종 투표율이 각각 40.29% 그리고 35.69%인데요. 이렇게 호남에서 경선 투표율이 낮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분석조차도 정말로 그러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는 이제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거기를 지지했던 분들이 좀 투표를 할 마음이 좀 덜해졌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이번에 이제 추석 내내 대장동 건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어떤 후보 간의 상대적 어떤 우위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측보다는 좀 네거티브 성격이 강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할 좀 여력이 아니면 의지가 조금 낮아졌던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좀 대세입니다. 네. 사실 호남에서 경선 투표율이 낮은 것은 좀 의외여서요. 대구 경북 지역이 60%대였는데 이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도 이제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투표율이 올라가려면 투표가 일단 재밌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경선 자체는 조금 대세가 많이 기울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명락대전이라고 소위 불렸던 이제 그런 좀 소위 네거티브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추석 그 연휴 내내 이제 대장동 게이트가 이제 굉장히 좀 화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투표장에 더 나가야 될 그런 의지들을 많이 좀 꺾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좀 대세가 기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 내일 결과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투표율이 낮은 부분을 분석할 때 정세균 후보의 사퇴 또 대장동 의혹 이 부분을 좀 변수로 고려하셨는데 네. 이번 투표율이 각 후보별로 어떤 유불리가 있을지도 한번 분석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투표율이 높다 낮다만으로 어떤
후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투표했냐에 따라서 그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도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겠다라고 예측하게 되는 상황이라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호남에서 좀 열기가 더 높다고 여겨지면 이낙연 후보가 좀 더 기대를 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긴장하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호남 경선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일지 아니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지를 가늠하는 이 경선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 명락대전에서 이낙연 후보도 수사를 촉구했고 어떻게 좀 작용하리라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추석 내내 정말로 대장동과 관련된 보도가 많았습니다. 2,500건이 넘었다라고 할 만큼 쏟아졌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건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건데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아닌데 너무 많이 과도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측과 정말로 문제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측이 비등비등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론조사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투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되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고발사주 의혹의 주인공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건의 주인공은 화천대유죠. 근데 이것이 이제 대선 후보와 연결될 것인가는 아직 아무런 증거가 등장하지 않은 채로 의혹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대장동 개발건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 부동산 개발 역사로 봤을 때 민간이 보통 그것에 대한 돈을 다 대고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였다가 이번에도 사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일부를 공영개발로 가져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 지금 화천대유라는 이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그 이재명 지사께서는 마치 공공으로 이익을 환수했기 때문에 잘했다. 모범 행정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실체를 들여다보면 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민간에서 사실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얻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정당한 방법과 이것이 특혜였냐 아니었냐 이게 지금 핵심인 건데 그런 본질은 다 호도한 채 다시 또 이 프레임을 뒤집어 엎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지금 나오는 액수들도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민주당 경선 내부에서 결정타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진영에서는 그 소위 비리가 나타나더라도 일단 덮어주고 가야겠다는 심리가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은 없겠지만 이건 본선에 가서는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요. 이제 남은 변수는 이제 수사 진척도라든지 좀 더 실체 관계가 더 드러나는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더 받을지 덜 받을지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네네. 어쨌든 이게 특검이랑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익은 과연 누가 받았을까라고 하면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들이 아마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7년간 일을 했고 그리고 박근혜 측 변호사가 5년간 고문으로 계셨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이 여기에 또 고문으로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신 대로 정말로 화천대유의 이익이 누구에게 갔는지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 반론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그 논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면은 더 특검을 하고 저희가 더 엄격한 수사를 하자고 지금 저희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면서 또 특검은 못 받겠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소위 했지만 지금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믿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이재명 지사께서도 100% 자신 있다. 무조건 수사하자. 그럼 저희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안 되고 있느냐? 누군가 지금 수사를 반대하고자 하는 측이 있겠죠. 근데 그쪽이 이익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특검과 국정조사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물타기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데 수사를 안 하고 있고 그 수사를 막고 있다면 저는 국민의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검찰 조직에 맡겨서 수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더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공수처로 가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과하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고요. 되레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고발사주 의혹이 벌거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다뤘던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은 보통은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하나만 반박을 네네네. 하자면 그 지금 화천대유 관련해서 뭐 자금이 거액이 인출됐다라는 것이 5, 6개월 전에 FIU를 통해서도 밝혀졌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경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몇 개월 동안 뭉갰다라는 그런 또 의혹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 야권에서 봤을 때는 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소위 말씀하신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가 번개 같은 속도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강도 높게 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야권에다가는 적용이 되고 왜 여권에다가는 그렇게 신속하고 엄격한 수사가 안 되는지 그게 의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이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늦춰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 얘기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전북 출신의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후보직을 사퇴해서 이 부분도 변수로 꼽히고 있고 추미애 후보도 지금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위권 다툼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호남 경선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한데 저는 호남 경선보다도 2차 전국 선거인단 투표에서 아마 추미애 후보가 또 좀 선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적은 표가 아니에요. 전체 지금 이재명 후보가 28만 표,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17만 표,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6만 표를 지금 득표했거든요. 그래서 호남 경선에서는 좀 다소 많이 안 나오더라도 아마 2차 전국 선거인단에서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2차 토론회에선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공약 카피 논쟁, 그리고 윤 후보의 주택 청약 통장 관련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토론회가 나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고 굉장히 저희 쪽 경선이 이제 불이 붙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소위 이제 공약 카피 논란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같은 진영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비전이 유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생각이 유사하다 보면 뭐 대안이나 해법도 뭐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뭐 공약이 비슷하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공약을 그대로 갖다가 베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또 그건 또 이제 양심의 문제로 또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정치적인 책임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다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해서 오히려 그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좀 사족이 붙지 않아도 명확하게 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좀 워딩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또다시 말실수 논란에 휩싸인 것,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되면 말실수라고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번 내용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모든 대선 후보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임대주택에 신청하거나 혹은 아니면 주택을 혹은 아니면 자기의 보금자리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주택 청약을 들기 마련이고 그리고 내가 몇 개월 들었나 궁금하고 그걸 가지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안도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느껴지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느꼈을 어떤 불안, 무서움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이 저거 잘 모르니까 조금 비난해야겠다가 아니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섭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말실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로 이 집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삶의 세계에서 느끼고 있지 않으셨던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네, 이게 추가하시죠. 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던 토론회였고 워낙 그 긴장이 많이 된 상태에서 토론을 하다 보면 사실 그게 또 실수의 영역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더 검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이번 2차 토론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이번 2차 TV 토론이 각 후보별로 누구에게 더 유불리가 있었다고 좀 분석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2차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후보들마다 이제 자기의 개성을 좀 더 강하게 보여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좀 더 이제 그 논쟁의 깊이도 더 깊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불리를 지금 따지긴 어렵고요. 앞으로도 2차 컷오프까지 토론이 4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층 있는 토론을 통해서 저희 보수 유권자들도 이제 그런 더 어떤 후보가 또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더 지켜볼 계획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상황을 조금 여쭤보자면 전체 지금 대선 경선 네. 판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추이를 이제 보는 게 정확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 다소 조금 침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홍준표 후보는 상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아직 경선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반전 같은 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건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아마 국민의힘 어떤 당원분들도 아니면 선거에 참여하는 그 일반 국민들도 훨씬 더 좀 입체적으로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어서 자신이 지지할 후보에 대한 확신을 좀 더 높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한편 홍준표 후보 모교인 고려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딸인 조민 씨의 고려대 학위 취소 문제를 놓고 조 씨 입학 취소를 주저하는 데 침묵하는 건 고대답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조민 씨에 대해서는 지금 정경심 씨에 대한 지금 재판이 2심까지 다 이 입시 비리에 관련 부분들은 다 유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뒤집히지 않는 한은 사실 유죄로 더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거의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산대에서는 그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가 남은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이제 소위 이제 조국 수호 프레임에 좀 갇히셔가지고 좀 곤욕을 치르셨는데 그거는 이제 수사 과정에 대한 그분의 소신을 밝힌 걸로 저는 보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입시 비리 또 입시 취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대학의 자율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이거는 홍준표 후보님 말씀대로 고려대에서 이건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민들께서 이 공정에 대한 이슈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1차 토론회 때 조국 수용 프레임이 있었고 여기서 벗어나려는 이런 발언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그 경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당원들의 투표에 영향력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던 게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부정을 저질러서 입학했다고 하면 그것이 취소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정치화되거나 공개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우려했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저는 조국 문제도 누가 부모인가가 자녀에게로 너무 되게 교묘하거나 여러 방식으로 이전되고 있었던 이것에 대한 분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이 나아지는 어떤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 조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정말로 우리가 바랬던 아니면 걱정했던 우려가 해소되는가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8일에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게 되는데 지금은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양강 체제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토론회가 한 4차례, TV 토론이 4차례 남아 있는데 다른 후보들의 반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도 이제 야구랑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야구도 9회, 2사 이후부터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야구 몰라요라는 말도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제 국민의힘에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민주당과 다르게 저희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4명의 후보 이제 올라오는 과정도 지켜봐야겠지만 저희는 끝까지 그 하위권, 그러니까 뭐 소위 3위, 4위 후보들에게도 충분히 지금 기회가 열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보다 한 표만 더 얻어도 저희는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좀 역동성과 흥행성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TK가 저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TK에서도 투표했던 추이를 보시면 이제 저희도 그 당대표 경선 때도 굉장히 개혁적인 당대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전략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뭐 아직 1, 2위 후보들이 견고하지만 또 3, 4위에 누군가라도 들어온다면 또 그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